한국인 일본 입국 비자 금지, 한국 제품 관세 폭탄, 송금 정지, 일본 내 한국 기업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본국 귀국, 일본이 기존 수출 규제와는 비교가 안 될 강도로 한국에 대한 2차 경제전쟁의 세부 작전을 짜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은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한일 양국은 대외적으로는 대화의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양국 정상이 오랜만에 직접 마주 앉아 회담을 한 것은 유의미한 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겉모습과는 다르게 일본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에 대한 강력한 2차 보복 리스트들을 준비하고 있고, 이에 대한 정부 고위 인사의 발언과 언론들의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야말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현안이 요동치는 이슈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북미 대화, 미중 무역전쟁, 전후 최악의 한일관계, 방위비를 비롯한 한미동맹, 한중관계 복원과제 등의 배경 아래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한 양자 정상회담이 24일 막을 내렸습니다. 중국과는 2021년, 22년 양국 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관광 활성화를 논의하고 내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 방문을 확정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숙이고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믿어라며 정부 측이 반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중국과의 관계보다 지난 몇 달간 최대 외교 현안인 일본과의 정상회담 결과가 중요했는데요. 핵심 이슈였던 일본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취한 수출 규제 관련 조치가 7월 1일 이전 수준으로 조속히 회복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아베는 3년 반 만에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매우 유익하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다며 앞으로도 수출 당국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를 볼 때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대가로 수출 규제 회복을 조건으로 한 실무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 사안의 근본 원인인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문제는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두 정상은 회담 시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5분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할애했는데, 아베는 한국에 압류된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일절 양보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준수되지 않으면 국가 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법원의 판결에 관여할 수 없고, 이른바 문희상 국회의장의 법안은 아예 화제가 되지 않았고, 청와대의 입장은 피해 당사자의 이해가 우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한일 정상이 만나 근본 문제를 할 수 있는 강제징용에 대해 해결을 해나가자고 양국 정상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양쪽 모두 그동안의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이 평행선의 입장만 반복한 것입니다. 한국과 일본 국민들도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서로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여론이기 때문에 양국 정부로서도 쉽게 해결안을 찾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양국이 합의하는 해결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3월경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강제로 현금화를 하고 이 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양국의 관계는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악화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정상회담 이전에도 예견할 수 있었습니다만, 놀라운 것은 이런 정상회담 전에도 그리고 현재도 겉으로는 대화를 이야기하면서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예 우리나라에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고 있으며, 일본 언론에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들까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베 정권의 2인자인 아소다로 부총리는 일본 문의춘추 2020년 1월호에서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받은 일본 기업의 자산 현금화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과 무역을 재검토하거나 금융제재를 단행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이 먼저 피폐해질 것이 틀림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웃이니까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자는 논조가 일부 있으나 세계에서 이웃 국가와 사이좋게 지내는 국가가 어디 있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외국에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일국의 부총리가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한국을 업신여기면서 일국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힘으로 경제 제재를 하겠다는 것이 외교 수준인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난 사드 배치 문제 시 중국 외교부 부국장이 한국은 소국인데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냐는 말이 연상됩니다. 저 발언도 몹시 열받는 표현입니다만, 국장급이고 기업인들과의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말인 것과 비교하면 아소다로는 부총리까지 되는 사람이 직접 유력 언론의 공식적 인터뷰에서 저런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을 내려 우리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정부 차원의 조치가 아니고 중국인들의 자발적 활동의 결과이다라고 최소한 한한령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부정하는데, 일본은 정부 2인자가 대놓고 경제 제재를 얘기하고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도 열받지만 일본은 한국을 아주 대놓고 무시하고 패겠다는 것이죠. 정상회담 바로 다음날인 25일에는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강제징용 문제에 한국의 답변이 없으니 일본은 한국에 대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하였습니다. 산케이는 한국 경제가 악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소미아 파기가 초래된 것에 따라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와중이기 때문에 반일 여론에 밀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될 위험이 있다고 하며, 일본 정부와 여당은 이전의 강제징용 문제, 한국 구축함에 일본 자위대 초계기의 레이더 조사 사건, 문희상 국회의장이 일왕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요구로 100여 건의 보복 제재 카드를 준비했었고, 그 중에서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를 실시했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쪽이 기존 입장과 원칙을 바꾸지 않음에 따라 아베 정권은 기한을 정하여 한국에 대하여 2차 제재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참,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시한 조건이 멋있어 보였나요? 이런 걸 따라하려 하네요. 신문이 보도한 예상되는 일본 정부의 한국에 대한 제재안들에 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의 일본 입국 비자 금지를 포함한 엄격화. 둘째, 송금 정지입니다. 일본 지방에서는 지금도 한국 관광객이 안 와서 죽겠다고 울며 매달리는데 또 셀프 관광 제재인가요? 이 얘기는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미 아소다로가 3월 일본 금융재무위원회에서 공식 발언을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한국 제품의 관세를 가산, 무역보험에 적용해서 한국을 제거하는 등의 수출규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즉 TPP에 한국의 참여를 거절, 일본에 있는 한국 기업의 자산 압류, 일본의 부품 소재 제공의 중지, 주한 일본 대사의 귀국 등입니다. 아니, 헛소리하는 것이야 자기들 마음이니 그렇다 쳐도 무슨 근거로 한국 기업의 자산을 압류하고 무역보험에서 일방적으로 제거한다는 것인지 깡패도 아니고 트럼프도 울고 가겠네요. 이런 말들을 부총리가 공공연히 하고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기사화까지 하는 것은 한국을 압박하겠다는 심보이겠지만, 어이없는 셀프 수출 규제까지 한 일본인이 실제 실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수출 규제도 한국은 피해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일본 기업만 죽을 판에 일본 불매로 일본이 입는 타격만 훨씬 큰 상황을 이제 일본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니, 일본이 바보가 아니라면 일본은 이번에는 좀 더 전략적으로 작전을 짜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세계 최대 정보기술 전시회 CES 2022 개막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도시 전체가 관람객들로 들썩거리는 때입니다. 올해는 삼성전자의 네온 프로젝트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로운 문화와 기술을 이끌고 갈 것이며, 그 변화를 대한민국의 삼성전자가 열었다는 사실을 세계인이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러한 현실 앞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우물 안의 개구리인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CES의 국가별 참가 업체는 미국 1933개, 중국 1368개, 한국 390여 개, 프랑스 279개, 일본 73개, 영국 65개 업체입니다. 스타트업 전용 전시관 유레카 파크에서는 미국 343개, 프랑스 240개, 한국 200개, 중국 84개, 대만 64개, 일본 34개, 영국 32개 등의 업체가 참가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커넥티드카 기술과 AI 가전을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삼성전자는 인공인간 제작 프로그램 네온을 발표하고, 현대자동차는 플라잉카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모빌리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가 기업들의 숫자만 봐도 일본은 이제는 완전히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미래를 향한 도전 활력을 상실해버린 쇠퇴하는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제로 CES 박람회를 가보면 한국을 향한 시기와 견제는 심각하지만 일본을 신경쓰는 기업이나 관람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아직도 자신들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자아 도취에 빠져있는 것을 보면 정말 어이가 없고 불쌍하기까지 합니다. 특히 아베의 자민당 장기 집권이 일본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자위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평화 헌법을 위해 한국을 자극하고 이용하는 정치 행태가 일본 국민들에게 먹혀 들어가니까 이제는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병이 얼마나 깊은지 일본의 최근 행태를 두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시에 있는 다문화 교류시설인 후레아이관에 온 협박 편지에 관한 것입니다. 후레아이관은 도쿄 인근 가와사키시에 있는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다문화 상생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소규모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난 4일 근하신년 제1한국 조선인을 세상에서 말살하자, 생존자가 있다면 잔혹하게 죽여나가자,
라고 적혀있는 연하장이 발송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쿠다 노리히코 시장은 경찰과 논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끝도 없는 혐한으로 일본 국민들이 이렇게 망가지도록 만들어가는 아베 정권이 한심합니다. 한 사람의 돌출 사건이 아니라 이를 방치하고 선동하는 것이 아베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신나간 혐한의 인격과 정체도 문제이지만 자신들이 인류의 미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엄청난 교만과 어리석음은 일본을 더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며칠 전에 한국의 링크플로우라는 기업의 기사를 봤습니다. 세계 유일의 완벽한 360도 웨어러블 카메라를 개발해서 3년 연속 CES 혁신상을 수상하고 해외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기업입니다. 개발에 대한 도전과 혁신 정신은 역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술적으로도 놀랍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이 회사가 2020 도쿄올림픽 보안요원 7천여 명이 사용할 입찰에 참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도와주는 한국 기업이 또 생기겠네 하는 생각도 하면서 링크플로우를 위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일본의 아사히 신문에서 도쿄올림픽 때 사용하게 될 최첨단 웨어러블 카메라를 소개하면서 핸즈프리이면서 쉽게 몸에 부착이 가능한 바디캠을 자랑스럽게 소개하는 기사를 봤는데요. 자랑스러운 일본 기업 파나소닉의 최첨단 웨어러블 카메라 라고 적은 것을 보고 한참 웃었네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전혀 관심도 없고 소니의 워크맨 추억에 젖어서 세계 최고 기술 국가인 줄로 착각하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 링크플로우의 입찰이 정확하게 진행은 안 되었겠지만 그래도 자신들의 파나소닉이 7천여 명의 보안요원에게 사용될 것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확정시켜 놓은 글을 보고 어이가 없어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의 한국과 혐한과 자아도취에 빠져있는 일본의 오늘 모습 참 비교됩니다.